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키피플 이영현입니다. 최근 160만 명이 일하는 미국 최대 고용주 월마트가 직원 수백 명을 해고하는 구조조정을 시작했습니다. 경제가 어려운 탓에 기업들의 고민은 커지고 해결책은 좁아지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한인으로 미국에 진출한 기업들의 조언을 해주는 기업 컨설팅 전문가 BMM 윤태영 대표와 함께 기업들의 고민과 해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캘리포니아주에서 기업 컨설팅을 전문적으로 하고 계신데 예. 사실 기업 컨설팅 조언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좀 구체적으로 어떤 조언들인지 먼저 좀 설명을 들어볼까요? 어떤 회사는 인적 자원 부분이 부족할 것이고 어떤 회사는 회사의 재정적인 부분이 좀 부족할 것이고 또 어떤 회사는 오너분의 방향성이 좀 약간 부족할 부분도 있을 것이고 네. 그거는 우리가 이제 트렌드를 연구한다든지 또 어떤 방법을 또 연구해서 사업 방향을 바꿀 수도 있고 또 멀지할 수도 있고 우리가 네. 합병할 수도 있고 네.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보고 네. 회사를 진단해서 보고 이제 뭘 먼저 해야 되는지 우선순위를 정해서 네. 컨설팅을 해주는 거죠. 그렇죠. 그럼 모든 기업들이 다 대표님의 그 클라이언트, 고객들입니까? 아니면 맞습니다. 제조업 뭐 그런 거 상관없이 유통업 상관없이 맞습니다. 기업이라고 하면은 다 이제 클라이언트가 되겠군요. 가능합니다. 네. 네. 요즘 컨설팅을 의뢰하는 기업들, 아까 이제 대표님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제일 고민이 많던가요? 현재는 그 재정 상태가 이제 안 좋아지고요. 또 우리 SBA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네. EID라든지 이런 그 펀딩 그 지원이 지금은 이제 완전히 끊긴 상태라고 봐야 돼요. 네. 그래서 재정적인 부분하고 네. 그다음에 인건비하고 뭐 이자나 환율 뭐 이런 것들이 다 오르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이 제일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한인 기업들을 이제 주로 담당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또 이제 미국에 있는 기업인데 한국에 진출하는 기업, 뭐 이런 이제 전문가로서 활동을 하고 계신데 예. 우리 한인 기업들 의뢰가 요즘 많나요? 어떤가요? 추세가? 요새는 네. 이제 재정적인 파트에서 보면은 예를 들면 이제 건물을 가지고 계시고 네. 사업도 하세요. 네네. 근데 그 사업을 하면서 자금적인 부분이 부족하니까 건물을 담보로 하고 우리 또 사업 내부에 재정적인 부분을 좀 최극대화해서 파이낸셜리 좀 헬스한 부분을 만들려면 어떻게 되겠냐 이런 거를 많이 의뢰하시거든요. 재정 건전화와 그렇죠. 관련된 내용이죠. 그렇죠. 예. 아무래도 경기가 안 좋으니까, 안 좋으니까. 그런 쪽으로 초점이 맞춰지는군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요즘 미국 기업들 경제가 안 좋아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는데 그래서 예. 이제 월마트 같은 기업들도 이제 해고를 시작하고 있고 사실 이렇게 보여지는 것들이 우리로서는 사실 얼마나 어려운지 잘 와닿지가 않거든요. 예. 실제 전문가께서 보기에는 얼마나 어렵다고 판단을 할 수가 있을까요? 세계 경제 지표의 그 가장 중요한 두 개 핵심 축이 있는데요. 네. 하나는 고용이고요. 네. 하나는 GDP 성장률입니다. 네.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GDP 성장률이 1분기에 마이너스 1.6이고요. 2분기에 마이너스 0.6이고 네. 그래서 현재로는 고용률도 나쁘진 않아요. 네. 3.5예요. 네네. 하지만 지금 계속 택 기업 같은 경우에는 44,000명 이미 해고를 했고요. 네, 기술 기업들이요. 네, 뱅크 인더스트리도 지금 현재 한 400명 가까이 해고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고용률이 지금 조금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10년과 2년 단기 그 이자율을 가지고 네네. 그 차이를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의 경제 상황이 어떨 것이라는 걸 이제 경제하시는 분들이 예측을 하시는데 네네. 7월 달부터 지금 계속 마이너스입니다. 단기와 장기의 그 차익이. 네네. 그래서 그걸 보고 우리가 앞으로 리세션이 될 거다 안 될 거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네. 7월부터 이미 마이너스로 접어들었고 네. 지금 현재로는 한 마이너스 0.38인데 네. 그 비중이 계속 유지되면서 네. 앞으로 6개월에서 1년 이내에 네. 리세션이 올 거다라고 경기 그 침체가 올 기준으로 거다. 네, 그 예. 기준으로 이렇게 예측하고 있죠. 경제 전문가들은. 네. 그래서 이제 많이 구조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구조 조정 이제 과거에도 우리가 사실 많이 들었던 얘기죠. 그런데 과거의 구조 조정과 지금의 구조 조정 이 뭐 좀 구분을 좀 할 수 있을지, 최근의 구조 조정 추세는 좀 어떨지 이런 거를 좀 알 수 있을까요? 예, 2008년도에는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를 비교해 보면 4분기가 가장 높거든요. 네. 2008년도 르만 때 4분기 때 네.
월 평균 59만 1,000명 정도가 그 언임플로이먼트 신청을 했어요. 아, 그러니까 해고. 그 해고됐기 때문에 이제 언임플로이먼트 신청했겠죠. 아, 예. 그래서 이제 그 기준으로 보면은 네. 현재 요번에 코로나 때 네네. 2020년도에 네. 그러니까 3.8 밀리언, 그러니까 3.8 밀리언 정도의 그 도표를 보면은 네. 상당한 그 점프를 해가지고 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게 그림이 확 올라가거든요. 그 정도로 지금 그러니까 안 직업을 잃은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예. 그 당시에. 예. 지금은 이제 다시 고용을 안정화되고 있는 상태로 그림은 나타나지만 네. 실제로 계속 증가 추세에 있어요. 아. 기업들이. 네. 그래서 앞으로 리세션이 오면은 그게 어마어마한 증가가 있을 더 것이다. 크게. 예. 라고 이제 예측하는 거죠. 사실 구조조정이라는 게 간단하게 생각해 볼 때는 그냥 단순히 우리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수준으로 이해를 하고 있지만은 그 뒤에는 더 복잡한 것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예. 이제 지금 보면은 우리가 레이오프는 그러니까 정리한다, 구조조정을 한다고 우리가 예. 표현하고 한국말로. 네. 그 해고는 우리가 미국에서 이제 fire라고 그러는데 네네. 이 fire가 되면은 직업 찾기 힘듭니다. 아. 하지만 정리됐다 그러면은 다시 또 직업 찾는데 어려움이 없는데 아하. 그래서 미국에서는 주로 레이오프라고 표현을 많이 하죠. 예. 근데 이제 그 가장 큰 근본적인 백그라운드는 결국은 경제 지표와 경제 예측을 하면서 기업 오너들이 해고 순으로 이제 경비를 절감하기 위한 해고 순으로 가는 거죠. 네. 그러면 어쨌든 이제 과거 구조조정하고 현재 구조조정하고 똑같은 방법이라고 보면 이해하면 되겠네요. 방법은 같지만 네. 현재 나타난 상황을 봤을 때는요. 네네. 그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어. 과거에는 네네. 예를 들면 르만 때는 네네. 우리가 2008년도 르만 때는 네. 서프라임 모기지였지 않습니까? 네. 일시적인 그런 건데 네. 지금은 아하. 전 세계가 시계 통일받기 전에 이렇게 물려 있어요. 다 같이. 아하. 그래서 지금 소련도 마찬가지고 러시아요. 네,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러시아가 지금 마이너스 3.4를 예상하고 있어요. 올해. 네. 근데 다른 나라들은 지도를 보면 러시아가 빨갛게 마이너스 3.4 유일하고요. 네. 다른 나라들은 그래도 미국은 1.6 예상하고요. 올해 네. 토탈 전체로 봤을 때. 네. 그다음에 아랍 같은 경우에는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는 뭐 7.6 예상하고 있어요. 네. 다른 나라들은 그래도 아직도 건전한 나라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미국은 1.6이니까 이렇게 저조한 편이죠. 네. 전부 마이너스 수치죠 지금. 1.6은 그냥 1.6이고요. 아하하. 러시아만 마이너스 3.4예요. 러시아만 마이너스 3.4. 네. 사실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데도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이해가 어려운데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그럼 2008년도보다 심각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훨씬 심각하다는 얘기죠. 아, 네. 전방위적으로 다 리스키하니까 지금은. 네. 네. 그게 이제 시작됐다고 분석을 하고 계신 그렇죠. 거고. 예. 그러면은 직접 우리 이제 시청자분들이나 소비자들이 체감을 하는 거는 이제 점점 이렇게 파도가 밀려 오듯이 이제 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면 된다는 말씀. 그렇습니다. 어려운 얘기인데 미국의 구조 조정이 사실 한국도 구조 조정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그 매서운 잣대를 들이댔다라는 분석이 있었거든요, 과거에. 미국의 구조 조정을 이렇게 본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로 무섭다고 해야 되나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무서운 구조 조정 얼마만큼 지금 2008년도보다 훨씬 심각하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어느 정도까지 가야 될지 예측이 가능할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좀 비교를 해보자면요. 네. 1929년도 대공황 때 네네. 전문직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의사분들, 네. 변호사분들, 뭐 이런 그 고급 인력에 관련된 전문직 분들이 네. 그 잡이 없어서 아, 우리가 그 정부에서 구제해주는 네. 뭐 푸드도 받고 이런 줄 서서 뭐 이렇게 받는 네. 그런 현상의 사진들이 있거든요. 네. 지금은 네. 전 세계가 다 한꺼번에 어려워져서 네. 앞으로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가능하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게 전방위적인 구조조정과 전방위적인 그 리세션, 불경기가 오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가능한데 2008년도 같은 경우에는 네. 그러면 때는 서프라임, 모기지에 관련된 거로 네네네네. 해서 터진 거잖아요. 네네. 이거는 지금은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대표님께서는 그런 방향으로 일단은
기준을 잡고 기업들에게 컨설팅을 해주고 계실 텐데 그렇게 되면은 사실상 이제 우리가 볼 때는 야 이거 너무 심각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너무 비관적으로 들여다보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럴 수 근데 있죠. 어떻게 어느 정도로 가늠을 좀 잡아야 될지.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그 지금 10년 국채하고 2년 국채 그 차가 마이너스를 하기 시작한 게 7월 초입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마이너스인데 네. 이게 바로 경제 공황이 온다는 그 증거죠. 여태껏의 그 경제의 히스토리를 봤을 때 네. 그게 마이너스가 되었을 때 6개월 내지 1년 이내에 경제 공황이 온다. 이런 경험치로 이제 된 거죠. 네. 자, 그러면은 구조조정을 이제, 그런 이제 엄중한 시점이라서 기업들한테 이제, 사실 컨설팅을 하시는 분으로서는 굉장히 비상 상황, 최악의 상황까지도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 주실 거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는데, 자, 그러면은 무턱대고 사람을 다 잘라서는 안 되잖아요. 사람들 정리하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어떤 점에 기업들한테 신경을 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나요? 우리 기업 오너께서는요, 네. 일단은 우리 그 P&L, 그러니까 Profit and Loss Statement이나 그다음에 Financial Statement을 수시로 점검하셔가지고 아주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매일 점검하셔가지고 네. 그게 수치가 계속 나빠지고 있으면은 네. 그거에 대한 커스트 어널리시스를 해가지고 어느 네. 부분에서 우리가 커스트가 많이 나가는지 비용이 많이 산출되는지. 그렇죠. 그런 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거기를 관리하셔야 됩니다. 그런 쪽으로 이제 일단 가장 비용이 많이 나가는 쪽의 것들을 이른바 정리, 이른바 줄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합치고 그다음에 그것과 관련된 인력을 조정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말씀을 해주신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어쨌든지 이 말씀하신 걸 들으면은 사람하고 다 관련이 된 거 맞습니다. 같은데요. 예. 이제 구조조정이 끝났습니다. 예. 찬바람이 확 불면서 사람들이 이제 직원들이 공포에 떨다가 이제 끝났다고 인식이 들 때 그러면 또 어떤 부분을 또 신경을 써야지 그 구조적인 효과가 잘 나고 그나마 직원들도 좀 안정되고 그럴까요? 지금 이제 좀 기업 규모가 큰 회사들은 네. 자금 여력이 있다거나 펀딩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투자 여력이 있다거나 했을 때는 네. 보통 이제 이런 때가 이제 기회인 거죠. 네. 머지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합병. 합병을 많이 합니다. 예. 그래서 인수합병을 해가지고 네. 그동안 자기 기업들이 부족했던 부분을 채워서 기업을 더 확장할 수 있는 미래에 좋아질 것을 대비해서 확장할 수 있는 준비를 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사실 구조조정에 사람을 자르는 것도 이제 들어가지만은 정리해고도 들어가지만 사실 임금을 줄여서 그 비용을 낮추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네. 뭐 업종마다 틀리지만 그 미니멈 웨이지라는 게 있어서 아하. 그거는 우리가 바꿀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좀 약간 그 중소기업 단위를 조금 약간 못 미치는 그런 기업들은 좀 힘들 것이고요. 그 임금을 낮춘다는 게. 네. 하지만 기준 임금보다 훨씬 높게 받는 그런 기업들은 네. 정리의 폭을 좀. 네. 좀 이렇게 만들 수가 있죠. 좀 한국 기업들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나요? 사실 오너는 한국 분이시고 영업은 미국 쪽에서 하시는데 이 정리해고와 그렇게 익숙한 분들이 아니실 텐데 어떻게 조언을 해주시나요? 한국 기업들은요. 네. 일단 우리 인적 자원들의 그 개개인의 그 분석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뭐를 잘할 수 있고 또 어떤 분야에 또 좀 이렇게 능력이 계시고 이런 거를 분석을 하셔가지고 개개인 다 그래서 거기에 적합한 업무 분야를 다시 좀 재조정해 주시고요. 그걸 가지고 계속 그 트레이닝을 하고 교육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기간이 보통 1년에서 1년 반이 걸려요. 오래 걸립니다. 삼성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많이 하고요. 인력 개발에 따로 있어서 거기서 뭐 일주일이고 뭐 2주고 교육을 시키는데
우리 여기는 그러지 못하니까 네. 지속적으로 회의를 하면서 그거를 그 능력을 갖다가 배양시키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사실 그게 쉽게 말하자면은 이해는 가요. 네. 사람이 중요한 거고 사람을 잘 써야 되는 거고 좋은 사람 뽑아야 되는 건 이해가 가는데 관리 방법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 실제 구체적인 사안으로 들어가자면은 굉장히 다양한 방법이 있잖아요. 가령 뭐 잘한 사람한테는 성과급 더 주고 못한 사람한테는 버블을 주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큰 대기업 같은 데에서는 여러 전문가분들한테 이제 다 의뢰를 하고 의지를 할 수 있겠지만은 조금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인사고과 점수를 매기는 심플한 그 엑셀 시트를 하나 만들어서요. 네. 거기다 이름을 쓰고 네. 팀장 위를 맨 위에 이름을 쓰고 그러니까 이밸류에이션 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일주일 동안에 네. 우리가 업무한 걸 가지고 네. 결과에 대한 이밸류에이션을 할 수 있고요. 네. 또 뭐 과정에 대한 이밸류에이션을 할 수 있고요. 네. 예를 들면 뭐 10점 만점에 우리 이 과장은 네. 뭐 내가 봤을 때 8점이다. 아하. 그거를 우리 내부에서 서로 의견을 조율해 가지고 그 무기명으로 적을 수도 있고요. 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 인사 점수제를 도입해도 됩니다. 심플하니까 그거를 디바이드 바이 뭐 8명이다. 8명을 나눠서 평균 점수가 나와서 그거를 일주일 단위가 심플하게 엑셀 시트를 만들어서 이밸류에이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구조조정이 필요 없는 게 가장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안정적으로 기업을 운영한다는 게 그렇죠. 제일 좋은 건데 그 안정적 운영, 기업 운영의 핵심 요소를 그건 꼽자면 역시 CEO입니다. 예. 제일 중요한 사람, 대표. 네, CEO입니다. 네. CEO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 회사를 이렇게 이끌까 하는 고민을 매일 하셔야 돼요. 뭐 하여튼 매 순간 하셔야 되고 그걸 가지고 우리 직원들한테 그걸 전달해 줬을 때 네. 억셉트 하느냐 안 하느냐는 네. 우리 직원들하고 또 조율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근데 CEO가 고민을 많이 하면은 네.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직원들이 억셉트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을 우리 CEO가 좀 이끌어 주셔야 돼요. 리더십을. 기업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거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재정 관리죠. 돈을 관리하는 그런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죠. 네. 예. 그러니까 그 관리가 그냥 끌어안고만 있으면 또 안 되고 또 적절하게 또 배분도 해야 되고 투자도 해야 되고 그렇죠. 그런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를 수시로 보고 거기서 우리가 집중 관리해야 될 파트가 어딘지 그 안에 다 나와 있거든요. 네. 돈이 어디다 쓰여지고 네. 어디로 나가고 뭐 어디로 들어오고 네. 이런 게 다 나와 있거든요. 큰 네. 그림 안에. 그거를 퍼센테이지로 계산해서 적정 퍼센테이지가 있어요. 관리하는. 네. 그래서 그거를 보고 어디가 좀 많이 누수가 됐다. 어디는 뭐 건강하다. 이런 부분을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에 다 나와 있습니다. 보면 압니다. 그걸 해서 어떻게 알아요? 저는 그러니까, 금액적으로 보면 알죠. 퍼센테이지로. 예를 들면 우리가 그 재료 부분에 구입비가 너무 많다. 그러면 재료 부분을 세이브하기 위한 방법은 그 재료를 다른 데서 사올 수 있는 방법 혹은 더 저가로 구매할 수 있는 방법 혹은 생산하는데 우리가 커스트가 너무 많이 든다. 그러면 생산을 하는데 우리 내부에 뭐 기계가 노후됐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원재료가 뭐가 잘못 들어가지고 불량이 많이 난다든지 이런 거를 집중 관리해가지고 그 생산에 들어가는 코스트를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여러 가지 요소의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 내용이 결과로 나오는 게 바로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에 나와 있거든요. 네. 그걸 보고 이제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겠죠. 네. 인력 채용도 중요하잖아요. 이럴 때 오히려 더 인력 채용에 시장에 이제 우수 인재들이 많이 나와 있으면 그렇죠. 오히려 더 적기 아닐까요? 인력 채용에도 좀 신경을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위기가 기회라서 네. 이런 인력 시장에 사람들이 좋은 인재가 많이 있을 때 좋은 회사들은 뭐 인력 중에서 좀 이렇게 레이오프 하시는 분들은 레이오프 당하니까 네. 그 사람들을 대체할 수 있는 우수한 인력을 들여올 수 있는 그런 호재이기도 하죠. 네. 이런 위기가. 대표님께서 컨설팅 해보신 그런 기업 중에서 정말 훌륭한 기업, 우수한 기업 어떤 특징들을 좀 가지고 있던가요? 좀 사례를 들어서 얘기를 해주실 수 있어요? 예. 명칭은 안 밝히고. 그 모 회사는요. 네. 기업 오너가 네. 그 회장님이 예. 매일 자기가 마음속으로 다짐을 합니다. 나는 이 세계, 전 세계에서 이 분야에 세계 최고의 기업을 만들겠다라고 자기 스스로 다짐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직원들한테 대하는 그 태도라든지 네. 또 직원들이 그 회장님을 따르는 그 방법이라든지 네.
여러 가지가 굉장히 부드럽게 가고 있죠. 그러니까 어. 직원들은 회장님 마음들을 읽을 줄 모르지만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거죠. 네.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교류하는 거죠. 네. 예. 일단 CEO가 똑바로 그렇죠. 생각을 방향을 하고 딱 있다. 정해놓으면은 예. 그게 교류가 됩니다. 네. 자동으로. 네. 그리고 또 이제 일단 CEO가 그렇게 잘 잡혀 있는 그런 기업도 있겠지만 조직 문화라든지 어떤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게 또 우수한 기업이 또 있었을 것 같은데요. 예, 그것도 결국은 CEO가 그쪽에 투자를 해야 그쪽, 예를 들면 뭐 IT 분야를 더 키워서 우리 회사 내부 관리 구조를 좀 더 튼튼하게 만든다든지 결국은 우리 CEO가 결정해야 되잖아요. 결국은 CEO에 의해서 그것도 다 영입되고 애드되고 하는 거기 때문에 네. CEO 역할이 중요하고 그 중에서 어느 기업은 네. 인적 자원이 그런 거를 커버할 수, IT 기술을 커버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이 없을 경우에는 외부에서 영입하거나 외부에 있는 회사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거든요. 네. 요새 그런 회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네. 결국은 회사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이걸 선택하느냐, 저걸 선택하느냐를 결정할 수 있죠. 반대로 그러면 이건 좀 아니다. 정말 이 회사는 정말 어렵겠다라고 판단이 드는 회사도 컨설팅을 해보고 들여다보셨을 것 같은데 어떤 그런 회사? 분들이 이런 거예요. 자기 마음가짐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CEO와 반대인 사람이죠. 그러니까 항상 뭐 내일 모레는 어디 가서 골프 누구랑 치고 그 마인드가 여기에 있지 않고 다른 데 가 있으면은 네. 직원들도 알아요. 느껴. 예. 그렇게 될 경우에 자꾸 이렇게 안 좋아지죠. 집중해야 됩니다. 회사에. 특징이 있어요? 그런 회사들이 나오는 그렇게 되는 과정에서의 나오는 현상들, 가령 뭐 이제 직원들이 뭐 비리를 저지른다든지 이게 적절한 예인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그 징후 같은 것들이 좀 있을까요? 징후는 일단 그 회사의 오너가 마음이 떠나 있고요. 마음이 떠나니까 회사를 자주 비우고요. 네. 그 다음에 회사 안에 있는 우리 직원들이 네. 그 오너의 그 마인드를 다 알아요. 다 느끼고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업무를 태만하죠. 소홀히 하고. 그러니까 자꾸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네. 네, 문제가 자꾸 툭툭 튀어나와요. 아니 결국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거는 오너네요. 오너. CEO입니다. CEO. 예, CEO예요. 그런데 CEO 중에서도 이제 여러 부류의 CEO가 계실 텐데, 자 이렇게 이제 기업들 한번 잘 운영해 보겠다고 컨설팅을 받고 난 다음에 그 컨설팅을 좀 이야기를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예. 또 안 듣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이제 이런 거 제가 이제 예를 들면은 네. 구글 CEO가 네. 그 구글에 들어오는 직원들이 굉장히 똑똑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5,000번 이상 리핏을 해야 같은 업무를 반복적으로 해야 이 사람이 직원들이 자기 회사의 업무 룰을 따라준답니다. 그러니까 실수와 이런 걸 반복한다는 얘기죠. 네. CEO도 네.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네. 거기에 굴하지 않고 계속 반복적으로 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결과가 좋은 결과를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네. 이게 결국 CEO가 가장 중요한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CEO가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지만은 사실 기업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그 누가 오든지 간에 기업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렇죠. 대표도 중요하다 하지만은 그런 제대로 이 대표 없이도 돌아가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회사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거의 핵심은 또 뭔가요? 시스템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인적 자원이 일단 먼저 파악이 돼야 돼요. 네. 그 다음에 그 인적 자원이 뭘 잘할 수 있는지 그게 파악이 돼서 그 인적 자원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는 방향과의 매칭을 시켜서 그 나가는 방향에 어느 인적 자원이 어디에 쓸 수 있고 어느 인적 자원이 여기에 쓸 수 있고 또 우리가 부족하다. 그랬을 경우에 외부의 전문 인적 자원을 우리가 여기다 도입시켜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고 그런 거를 시스템화 하는데 그게 시간이 걸리는데 그 시간을 반복적으로 실패를 거듭할 수가 있어요. 그게 네. 처음에 할 때는 네. 그거를 인내하면서 계속 진행해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하죠. 참 이 컨설팅이라는 게 듣고 나니까 갈수록 어려워지는 것 같은데 그렇죠. 자 사실 우리가 아프면은 병원에 가잖아요. 예. 기업 컨설팅은 기업이 안 좋을 때 받아야 돼요? 아니면 좋을 때 받아야 돼요? 둘 다입니다. 둘 다예요. 그러면 사실 이건 항상 받는 게 제일 좋은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삼성의 이병철 회장님은 네. 예전에 일본의 그 기업 전문 컨설턴트들을 네. 항상 두세 명씩 같이 다녔어요.
아하. 그래서 그분들이 옆에서 조언해 주는 거를 네. 메모지에 적으면서 네. 그거를 기업 경영에 수시로 반영을 했죠. 네. 네. 어쨌든 본인이 플레이를 할 때보다 경기를 할 때보다 옆에서 봐주는 사람이 더 그 내용을 잘 볼 수가 있으니까 훈수를 잘 둘 수 있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 대표님께서 그 대표인 어떤 CEO가 그 기업의 가장 중요한 지덤이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럼 CEO 분들한테 마지막으로 어떤 점을 가장 강조하고 싶으세요? 저는 그 우리 CEO분들이 특히 우리 이제 한국 CEO분들이 네. 이 어려운 시기를 가장 잘 극복할 수 있는 거는 자기 마음 자세를 먼저 정립해야 된다. 네. 나는 이 분야에서 내가 하는 분야에서 최고가 되겠다. 세계 최고가 되겠다. 하는 마인드를 셋업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마인드가 자동으로 우리 직원들한테 전달돼요. 느껴져요, 직원들이. 아, 우리 대표님이 이렇게 열심히 하시고 이렇게 뭔가를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서 이렇게 진행하시려 하는구나. 예를 들면은 우리 하루에 하나씩만 아이디어 내자. 우리 전 직원들 다 나를 비롯하여 대표님을 비롯하여 하루에 하나씩만 아이디어를 내자. 그러면은 그 하나가 1년이면 365개거든요. 그게 만약 10명이면 몇 개입니까? 3,650개예요. 그 중에 우리가 채택할 수 있는 거 만약 2%만 잡아도 그 회사는 성장할 수밖에 없죠. 알겠습니다. 좋은 얘기 잘 들었습니다. 저도 글쎄요, 제가 기업을 운영한다면 어떻게 운영할 수 있을까 하는데 저는 못할 것 같네요. 대표님 설명 들어보니까 너무 어려운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K피플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